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인간의 도리이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효사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덕목이지만 이제는 효사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의와 해석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효사상 연구와 어르신들의 복지에 헌신해온 공로로 국민훈장을 서원받은 조정현 해산 조법현 교무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인 효, 김병의 효자 있다. 효는 유전자적 전통이라는 말들에 의미하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국민훈장 서원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처음 이 훈장이 서원되었다고 했을 적에 정말 너무 뭐라고 그럴까, 말을 할 수 없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히 뒤돌아 보니까 네. 훈장의 그 내용이 이제 효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효라는 것은 부모와 이 자식 간에 형성되는 윤리적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한 것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는 한없이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네. 그래서 더 어르신들께 잘하라는 그런 채찍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좀 되는 것은 예. 아무리 효를 다해도 부모님의 사랑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그 생각도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역시 효의 출발은 부모님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먼저 예. 드는데요. 이번에 훈장을 서원받게 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의 공적 조서가 작성이 됐을까요? 예, 그 핵심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효를 이론적으로 동서양 전반에 걸친 효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어도 그것이 이론과 계획에 그쳐버리면은 네. 공허하잖아요. 허전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실천해 왔다는 거, 그 이론 자체를 바로 실천과 이렇게 직결시켰다는 부분이고, 또 그 실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지속성을 유지해 왔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그 평가의 기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를 실천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꼭 갖춰져야 되는 그런 예. 사안 같습니다. 원광 효도마을에서 13년간 근무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효사상을 연구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접목해서 현장에서 실천하시고, 네, 과연 어떤 모습들이었는지가 궁금한데요. 13년의 시간들은요? 예. 우선 이제 효도마을에 제가 부임받기 전에는 미국의 그 오렌지 카운티 교당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자원봉사를 좀 가본 적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쪽에 이제 시니어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교도님들 대개 이제 노인 어르신들 네. 거기에서 미국인들의 그 미국 사회 그 자원봉사의 현장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자원봉사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정착시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도 하나의 기현이 돼가지고 이 원광 효도마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해보거든요. 네. 그런데 효도마을에 와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사실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근무할 곳인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윤리적 그 모토는 효사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효사상 연구, 실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특히 이제 현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노인에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일 하나하나가 일과 자체가 전부 다 효에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하게 되고 실천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에 관한 일이잖아요. 네.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굉장히 그 고성을 이렇게 지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세요. 건강 상태가. 근데 그것이 잠시가 아니고 계속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듣게 되면은 좀 그것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이 고성 부분에다가 이제 말씀도 좀 거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묘한 것이 짜증스러운 마음이 제가 표출은 하지 못할지라도 짜증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은 그 어르신의 반응은 더 커지나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어르신께서 자의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그 어머님께서 이제 이렇게 누그러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도 하고요. 또 어르신 애써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아닌 말씀을 또 하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중에 어르신들의 그 상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엇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은 거기에 비례해서 아니면 배가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교우님께서 시설장으로 근무하시는 그 순간에 이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익산 지역에서 유일한 최고의 평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셨고요. 효도의 지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는 이런 성과도 이루셨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함께 해주신 정말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이 굉장히 박봉이거든요. 이 일한 만큼 거기에 이제 상응해서 이렇게 급료가 지급되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복지관에 근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임직원분들이 우선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직원들의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이가 튼튼 백세 건강이라는 이가 튼튼 백세 건강. 우선 건강해야 100세까지 살아도 건강이 우선해야 그것이 괜찮지. 어찌 보면은 노인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오래 산다는 것은 재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가 튼튼 백세 건강 프로그램은 제가 평생을 또 잊지 못할 프로그램인데 이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수요일 오후면은 직원분들하고 다 이렇게 와서 전부 다 직원이 합해서 원장님이랑 이렇게 봉사를 해주십니다. 원장님께서 손수 어르신들 다 이렇게 봐드리고 그 모습이 조금의 가식도 없으세요. 정말 이 재능을 기부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이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인데, 그죠? 네, 네. 치과 병원도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돈을 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사하고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뭐 잠시가 아니라 오랜 동안. 정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고향 찾아 부모님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효도의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집처럼 생활하고 거기서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효도의 집 자체가 어르신들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사시는 집이시죠. 그런데 요즘 이 대부분의 노인 어르신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마르게 구하는 것이 이 주위의 가족들, 네, 네. 아니면 친지들, 네.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요즘 시대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시고 네, 네, 네. 고독함을 느끼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찾아뵈면은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직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또 저부터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냥 무급으로 한 번씩 자는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아, 예. 그게 이제 고향 찾아 부모님과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면서 어르신들 수발도 해드리고 말씀도 들어주시고, 물론 이제 해당 직원은 계십니다. 예, 요양보 선생님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은 좋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 기타 이제 그 봉사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봉사를 하게 되면은 이 행복을 가져온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봉사활동, 그 행복 터널 프로그램, 그 부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요, 이 봉사활동의 부분이 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거의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네. 너무 안타까워요.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를 제가 이렇게 봉사 관련되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직접 이제 미국의 경우는 제가 현장에서 보고요. 그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이 봉사라는 개념, 내가 아무리 힘들고 또 시간이 없고 금전적으로 모자라도 봉사하고 이 도네이션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랜 동안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센터 효도의 집에서도 그것을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을 채우려고 이 봉사활동을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단 30분을 해도, 단 10분을 해도 정말 내가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영어 수학 1시간 더 하는 것보다 더 앞으로 나을 거고, 또 그것을 느끼고 봉사 활동하는 그 풍조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사회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네, 네. 어르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먼저 예. 가르쳐 주셨군요. 네. 고향을 찾는 듯하게, 부모님을 정말 네, 찾는 네, 듯하게 하시는 거는 예. 정말 그리워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라도 한 번씩 더 어르신들을 맛볼 수 있고, 또 자녀로서 그렇죠.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순간도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원불교 100주년에 기념해서 원불교 교사상과 관련된 최초의 연구서적을 출간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윤리학계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어떤 책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사실 이 원불교 효사상, 그리고 또 이제 효 하면은요, 네. 보통 그냥 당연시 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좀 진부한 것이냐, 이런 풍조가 언제부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효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생활 모토거든요. 왜 그러냐면 효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와 더불어서 항상 내가 살아가는 게 우리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불교 효사상이 이렇게 활자화되어서 책으로 나온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효학교나 특히 이 윤리학계에서 우선 최초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원불교 효사상에 대해서 더 심화시키고 또 이제 모든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원불교 효사상을 연구하면서 다른 종교의 이제 효사상도 이렇게 곁들여서 연구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모든 종교 속에 효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종교의 본질은 효다. 역으로 말하면은 효를 논하지 않고 효를 말하지 않는 종교는 네. 종교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전체적으로 다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네네. 이 종교라는 부분에서의 효도 있지만 예. 사회 현상 가운데 효로 연결할 수 있는 순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시고 연결을 지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을 제가 조금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거의 모든 것이 효사상과 맞닿아 있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요 말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속담에 예.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네네. 속담이 물론 있습니다. 예. 부모님을 모시는 가운데서도 예.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어머님을 뵐 때, 부모님을 예. 뵐 때 자식으로서는 그 순간들을 이겨냈지만 길게 지나치게 되면 예.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로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는 그 말씀을 바꾸셨어요. 예. 긴 병에 효자가 있다. 예.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저도 이제 어르신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해 보니까요. 이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또 가족분들과의 그 가족들의 애환, 가족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은 그 윤리성, 도덕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긴 병에 효자 있다 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긴 병에 효자 있다. 저는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대는 옛날 그 농경사회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때는 대가족제도 하에서 이 어르신들의 문제가 어머님 아버님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심지어는 이 전자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독거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같이 산다고 해도 다들 이렇게 자녀들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네. 혼자 집에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사회적 교라는 것이죠. 집에서 못하니까. 예. 집에서 계실 수 없고, 집에서 모실 수 없으니까. 특히 이제 치매 등 이제 노인성 질환이 있으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 뜨거운 것도 모르고 이 가스불 같은 거 켜서 그거 켠지도 모르고 손 대고 이래버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이런 경우 자녀들이 그 순간을 봤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그런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에 맞는 시설을 잘 찾아서 모시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효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설과 기관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을 사회적 교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사회적 효의 실천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가족이 예. 사회적 효를 실천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가족, 저는 이제 그것을 신가족이라고 이렇게 또 달리 표현도 했습니다. 책에는. 그래서 사회적 효 시대인 이 시대에 사회적 가족이 있기 때문에 긴병에도 효자가 있다는 거죠. 긴병에 효자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영원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이 어머님, 아버님들을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려는, 예, 헌신적으로 모시려는, 내 부모처럼 모시려는 요양보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마음, 희생하는 마음, 정말 내 부모처럼 모시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시설과 기관에서 정말 박봉에도 일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사회적 효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고, 또 그분들이 사회적 가족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보호자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머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형제 자매처럼 그분들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풍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효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시스템에서 이제는 예. 변해버린 사회 구조적인 예. 장치로 인해서 예. 결국은 사회 공개념적인 가족이 형성되고 거기서 효를 예. 실천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네, 이해할 네.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예. 이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효는 유전자적인 전통이다라는 부분은 예. 그건 사회적인 부분을 조금 제쳐두고 네. 개인적으로서는 어떤 사람들이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 효에는 어떤 유전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 아들놈이 이 2살 땐가 갑자기 막 울어요. 네. 밤늦게. 그래서 이제 엄마의 엄마랑 같이 응급실에 갔었죠. 가도 이렇게 뚜렷하게 뭘 집어내는 건 없고 그래도 계속 울어요. 그 순간에 이 부모, 자식을 둔 그 부모의 마음. 네, 네. 정말 대신 아프고 말지. 그런데 이제 안심을 한 것은 큰 일은 없을 테니까 집으로 데리고 가서 다만 열이 심하니까 얼음찜질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얘가 계속 웁니다. 계속 울어요. 근데 제가 그 아들 앞에서 정말 어머님 소천하시고 열반하시고 그 이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아파하는 것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애타하면서 키우셨을 텐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 그 살아생전에 정말 효를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래서 인간에게는 효하면은 우리들에게는요 왠지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다하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깨달음의 그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유전자적 전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효는 유전자적 전통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군요. 효는 예. 누구나 갖고 태어날 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저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 효로부터 출발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정성스럽게 하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렇죠. 네, 잘 풀려요. 그렇죠. 설령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렇게 소화하는,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능력도 훨씬 풍부하신 것 같고, 그래서 효를 하게 되고 효를 생각하게 되고 효와 더불어 함께 하면은 이 인간의 만사가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리사랑을 말씀하셨고 예. 그 내리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효를 정말 크게 발견하는 되겠는 그런 순간도 말씀 예. 방금 해주셨는데요. 대산종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다 큰 마음과 실천의 자비로움이 있어야 효의 본래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시면서 효를 실천하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생각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는 이렇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 남북 간에 지금 이렇게 이념 갈등으로 지금 72년째 분단되어 있잖아요. 네. 올해로 72년째일 겁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형제 간에 이렇게 이제 보통 부모로부터 이렇게 저금난다고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그전에 대가족에서 떨어져서 뭐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분단돼 있잖아요. 네.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72년. 이게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네. 그런 방향로를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효줄, 자줄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 서울로 이렇게 전학을 왔는데요. 그때 닉슨 대통령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네. 이렇게 네. 탄핵당했던가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포드 대통령, 부통령인 포드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그 승계를 했어요. 네. 그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다고 저희들이 다 동원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용산역 앞에 네. 가서 우리들 피켓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피켓을 우리들이 이제 써서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그 피켓 내용이 지금도 피켓의 그 내용에 문구가 잊혀지질 않아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Let's drive, 네. leads away. 이렇거든요. 네. 공산당 빨간 걸 몰아내자. 공산주의를 이렇게 몰아내자, 없애버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까? 70년 지났는데 이렇게 안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쓰든 대화를 하려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반공. 네. 그 다음에 이제 승공, 네. 멸공. 네. 이게 이제 저도 상당히 많이 썼던 들으셨죠? 표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포스터도 막 그리게 하고 네. 반공, 승공, 멸공. 이 부분을 대산종사님께서는 바꿔주셨어요. 반공보다는 공산주의에 이렇게 막 적대시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품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용공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공보다는 승리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싸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서로 화합해서 화공을 하자. 예, 서로 상생하는 화합을 하자. 예, 화공을 하자.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멸공 한다고 그랬잖아요. 멸공 통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없애버린다는 개념인데, 그거보다는 네. 구공을 하자.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3대 사상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써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남북 간에 화합하고 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겠어요. 평화적 통일이 우리의 이제 지상 과제인데 네. 그 평화적 통일만이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에게 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분단 자체가요. 이 분단 자체가 민족에 대한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에 대한 불효. 네, 인류에 대한 불효고요.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그 총부리를 겨누고 이 적이다 하면서 싸우고 있고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이 부분을 성취하게 되면은 정말 민족 앞에 가장 큰 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은 기타 뭐 지역 감정이다. 또 이 복지 문제에서 예산 부족의 문제다. 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내 부모처럼 모시고 헌신적인 그 힘을 다 쏟는데 거기에 비해서 급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남북 간의 국방비만 좀 줄여도 그죠? 통일이 되어 가지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의 그 급료도 좀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남북의 그 통일 문제를 제시해 주신 그 효줄과 잣줄, 효줄. 네.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먼저 힘이 있는 사람이, 자력이 있는 사람이, 네. 네. 예, 넓은 품을 이렇게 펼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힘이 있다고 자력이 있다고 막 그 힘으로 누를 것이 아니라 예, 힘이 약한 쪽을 이렇게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잣줄이고 네. 네. 예, 품어주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잣줄이고 그 품어주는 데 대해서 아 이렇게 나를 품어주는구나 나도 뭔가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것이 효줄이에요. 그래서 잣줄이 먼저고 효줄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오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도 이제 남북 간에도 힘이 있는 쪽이 좀 이렇게 품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윤기가 건네지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내리사랑과 가장 통일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먼저 부모님의 자애로움, 그 사랑이 예, 있는 예.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 효가 탄생하는 거니까 예. 그 말씀하신 거군요. 자비로움이 잣줄이 먼저 있어야 그 예. 안에서 효줄, 본래의 모습이 예. 탄생한다. 그 말씀을 대선 선생님께서 해주셨군요. 근데 이 질문을 여기다가 주셨어요? 제가 효를 생각할 때는 예. 우리가 다시는 부르지 않아도 혹은 부르지 말아야 할 노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군대 생활을요 그 비무장지대 철책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었냐면은 저의 이 윗 고참이신데 이분이 그때 이제 12.6 사태가 나가지고 네. 이분이 이제 사단에 파견 나가 계셨는데 이제 12.6 사태가 나서 국가의 그 원수가 이렇게 서거하셨으니까 네. 전부 자대로 이렇게 복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귀된 날 다음 날에 이제 전방이라 10월이라 굉장히 쌀쌀한 겨울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쌀이비, 네. 쌀이 비자루를 만들려고 네. 이렇게 갔었어요. 그랬는데 지뢰를 밟았어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멋있게 생기시고 마음도 보셨던 그 선배, 바로 이 고참 선배님께서 이 폭풍 지뢰를 네. 밟아서 다리가 절대 안 돼서 이제 결국은 제대를 하시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네. 일이에요. 그리고 또 철책에 이렇게 근무를 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한 형제끼리 피를 나는 이 동포끼리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에 남북한의 상주에 있는 대사관을 좀 이쪽에 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새로 이렇게 대통령 되셨으니까 비무장지대에 네. 평화통일 효문화원 같은 거 하나 지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것이 이제 바람의 하나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경험을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방송 원고도 쓰게 됐어요. 네. 방송 원고를 쓸 적에 항상 그 마음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한 피줄이다, 한 형제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죠?
피디님? 보통 우리의 소원은 네, 우리의 소원은 네, 통일 네. 부르잖아요. 네. 네. 이 노래는 더 이상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네, 빨리 통일이 되어가지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그냥 박물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더 이상 불러서는 안 될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같아요. 예. 너무 간단하네요. 예. 통일이 되면 다시는 부르지 않을 노래고 예.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노래였습니다. 네. 그때도 통일을 얘기하면 뭔가 다른 뜻이 내포되는 거라서 정말 예. 부르지 말아야 될 노래도 예.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베이징 교당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베이징 교당에서도 효사상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사실은 효로 이렇게 과분하지만은 이렇게 국민 훈장까지도 이렇게 소원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과 떠나서는 살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베이징 교당에 이렇게 가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효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나라는 깊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 한국뿐인 것 같아요. 네. 세계에서 네. 그 효라는 그 효자가요. 예. 그런 점에서 일단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나라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만경 그 왕징 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 효 문화를 좀 전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그 효행 장려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네. 시행됐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이 우리 문화의 계승 발전입니다. 예. 그 법을 만든 목적의 핵심 부분이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을 시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이 또 노인 문제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 발전의 기반을 확립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문화를 계승해서 노인 문제 해결하고 국가 발전의 기반을 확립해서 뭐 할 것이냐. 최종적인 것이 이제 이 효문화의 세계화예요. 세계 문화에 기여한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효와 관련된 그런 나라이고, 또 제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벽보에 네. 중국몽, 이 중국몽을 이제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중국몽 다음에 효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써놓은 벽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라는 부분을 가지고 중국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그 북경의 인민대학에서 제가 국제효 학술대회가 있었을 때 그때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효사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들도 계시고 그래서 효를 좀 더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전맥시키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도 해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거리들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도 이 효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들이 조금 서 있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활동들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효 관련으로 해서 13년 남짓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해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들이 이 효라는 부분으로 우리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분야라면은 어디든지 가서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시급한 절박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들을 저는 효로서 풀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PD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그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고 절갑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예. 불평등을 느끼는 예.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문제가 네. 아닐까.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예. 많이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불평등의 생각합니다. 문제. 그렇죠. 그러면은 그 조상들께서 가르쳐 주신 네, 그 효라는 것으로 그걸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네, 불평등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서로 형제지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네, 형제지간에 한쪽으로 쫙 치우치면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좀 나누면은 그 불평등이 좀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회적 풍조를 조성하고 이제 PD님께서는 불평등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문제가 많죠. 네. 뭐 지역감적인 그렇죠. 문제, 좀 사그라졌다고 하지만 네, 네, 네. 굉장히 깊숙이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 취업 문제, 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남북 분단의 문제.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남북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원기 200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 원불교의 화두고 모든 종교인들의 화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의 문제를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고 이 7천만이 넘는 우리 한민족 전체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심지어 꿈까지도 통일 꿈을 꾸어가지고 빨리 분단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 우리 원불교에서는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 아시죠? 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분단된 조국에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단의 벽을 허물어야만이 우리 민족이 백범 김구 선생님은 또 우리 민족이 힘으로 무력으로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네.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 강국론을 펼치셨어요. 그럼 문화 강국론의 핵심 주체가 뭐냐? 저는 효라고 생각을 해요. 그 효문화요. 그래서 이제 효문화에 대해서는 이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입증이 된 부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토인비 박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 전개되는 세상에서 21세기 이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사회에 공헌할 것이라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효문화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25시의 작가 그 게오르기오 있으시죠. 네. 그분이 어떤 또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 아름다운 나라다. 네. 왜 아름다운 나라냐? 유럽 쪽 이 선진국에서는 노인이 되면은 네. 시계의 그 고물된 부품처럼 자동차의 고물된 부품처럼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노인이라는 부분이 대우를 받는다. 마치 면류관을 쓴 것처럼 왕관을 쓴 것처럼 대우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라는 부분이 절대 진부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들이 정말 끼리고 가야 될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라는 부분으로 남북 통일의 부분, 이 부분도 전맥을 시킬 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아까 대산종사님 말씀하신 효줄, 자줄론 네네. 그런 부분이고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 이 부분 분단 상태에서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남북 형제 간에 싸우고 있는데 네, 네. 예, 서로 그냥 으렁거리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도덕의 부모국이라고 어디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신의 지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 순간이고 설령 평화적으로 통일은 안 될지라도 남북 간에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김일성 대학에 가서 효도 연구할 수 있고 김일성 대학의 학생들이 예, 한국의 대학에 와서 예, 문화를 또 한국의 학문을 연구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시대가 바로 도덕의 부모국이 되고 정신의 지도국이 되는 그 서막을 여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변 성룡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대종사님 말씀은 성룡의 순간은 통일부터 시작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제가 이제 통일도 아무런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인 평화적인 통일. 싸우지 않고 맞습니다. 정말 저 그 중학교 때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어요. 1972년인가 막 그렇군요. 그때 이 첫 번째 조항에 통일 3대 원칙을 남북 간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네. 예. 그게 이제 자주적으로 외세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이제 세 번째가 예, 우리가 사상과 이념, 제도는 다르지만은 예, 우리 민족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민족 대단결의 입장에서 통일하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문구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그 순간이 어변성룡이 되는 예, 아주 그 절대적이고 환희의 순간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통일 부분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보기에, 조상님들이 보기에는 불효하고 있잖아요. 조상님들께.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그렇죠. 싸우지 말고 이 분단을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예, 큰 효를 우리 민족에게 하는 것이고 인류에게 선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형제끼리 다툼을 보이는 것만큼 부모님을 이렇게 불효하는 거는 저도 말씀하신 대로 별로 그럼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것이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효가 네. 실천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평화통일 부분이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이제 그러니까 성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네. 다녀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귀국하실 적에 기내에서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네. 대담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이 통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왜 희망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서로 언어가 같다는 것은 모국어가 같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거 아시냐?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같다는 것은 형제 자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빨리 싸우지 말고 통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면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통일을 보고 다음 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PD님은 어떠세요? 네,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곧 오겠지라는 기대, 말씀하신 희망을 계속 생각하고, 네. 저는 새로운 깨달음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불효를 하고 있구나. 예, 예. 라는 걸 느껴야 효도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갈 텐데, 이게 불효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 생각도 어른 불현듯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통일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기반이 조성돼야 되니까 모든 종교가 남북한 7천만 민족이 한 민족이 정말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위해 간구하고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정말 죽는다. 이것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에서 각 종교에서 제 종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효 정신을 실천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불교 효 사상의 그 핵심 부분은 무자력자 보호라는 거거든요. 네. 예, 무자력자 보호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 자력이 없는 부분으로 보면은 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그죠? 예, 그렇죠. 이 돌아가신 영가, 예, 돌아가신 영혼까지 무자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무자력한 사람을 힘 미치는 대로 돌보는 것이 힘 미치는 대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힘 미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원불교 효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보면은 무자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자력한 부분로 보면은 누구나 다 무자력한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원불교 효를 실천하는 힘 미치는 사람, 실천하는 주체인 힘 미치는 사람, 힘 미치는 사람은 사람도 역시 모두가 네, 모두가 힘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 그 교리표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부처로 보고 모두를 하나님으로 보고 네, 모두를 성자로 보고 예, 섬기고 모시고 예, 이러는 것이 효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힘 미치는 대로 내 힘 닿는 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효라는 거죠. 저는 네. 태아도 역시 효를 실천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아의 아버지가 되는 앞으로 아버지인 그 네, 네. 아버지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힘든 하루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네, 든다면 네, 네. 정말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죠. 한순간 있죠. PD님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가끔은 있습니다. 있으시죠? 네. 그때 이제 지배를 났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 뱃속에 아이가 고동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예, 그렇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좀 참아야지. 얘를 위해서도 참아야지. 이 태아가 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건보공단의 이사장 되시는 분이 우리 시설을 한번 오셨어요. 네, 네. 그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주 중증의 치매 어르신을 이렇게 예, 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런 상태일지라도 어머님께서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노인성 중증의 노인성 질환에 있으셔도 자식에게 위안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어머니라는 모습이 힘이 있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원불교 효를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게 이제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를 우리 용어로 보면은 부처로 알고 네, 네. 뭐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지. 진정한 감사가 섬김의 모습 없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방법은 다르고 조금 문구는 좀 변형되어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효 부분도 역시 그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듣고 싶은 네.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지 계속 쫓아가고 계실 텐데요. 사실 오늘 외신 것은 국민훈장을 서원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자 감동이었기 때문에 또 외신 것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은 국민훈장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네. 훈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훈장 부분은 이렇고요. 사실 이 훈장이라는 것이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주실 수 있는 국민 전체가 드릴 수 있는 보답 일말의 보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게 됩니다만 어떠신가요? 그 무게감이 좀 느껴지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과분한 것 같고요. 정말 더 열심히 분발하고 더 노력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여기 그 훈장 증이 있거든요. 이렇게 훈장 증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 훈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서로 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을 이 순간을 통해서 되돌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나시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 말씀은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상 편지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전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소중한 생명을 주셔서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요. 어머님, 아버님께 때로는 제가 짜증도 내고 효도를 다하지 못했던 것들 이 땅의 모든 분들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제가 있게 해주신 스승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 시설에서 모든 것 감내하면서 함께 해주신 요양보살 스님, 사회복지사 스님, 그리고 간호사 스님, 모든 직원분들께 정말 이 영광을 나누고 싶고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무장지대 철책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느낀 것이 남북의 평화적 통일, 또 효를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느낀 것이 효로서 통일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그 민통선 안에 평화통일 효문화원을 좀 지어가지고 그것을 남북 간에 모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아무튼 저와 인연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욱 겸손하고 또 연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요. 저 스스로도 뭔가 쉽게 자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연결고리가 쭉 지어지는 듯한 느낌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불현듯하게 느낀 것은 우리 사은이 저는 그냥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차원에서의 사은인 줄만 생각했는데 실제 그 자리가 자애가 있는, 자줄이 있는, 내가 정말 은혜를,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 자애를 받고 있었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아, 보은해야지 라는 마음이 금방 생기게 되는 이런 순간을 저도 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효사상과 관련된 부분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시고 말씀 나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